이 두 분은 왕년에 정말 뜨겁게 토론하던 사이셨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오랜만에 함께 토론하시게 됐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왕년에 뜨겁게 토론 많이 하셨죠. 네. KBS, YTN 막 이런데 불꽃 토론 하셨나요? 그럼요. 네. 네. 우리 둘 다 아픈 추억이 있어요. 어떤 아픈 추억이? 김영남 의원님은 그 소위 왕자권. 손가락. 그게 저하고 토론할 때.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김건희 팬클럽한테 고발 당한 건데요. 김건희의 건자와 건진법사의 건자가 네. 같은 건자라는 네. 유튜브 채널에 보도가 있었다. 이걸로 제가 고발당해서 돈 많이 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물론 무혐의죠. 무혐의. 예. 그래서 그게 다 네. 그때 얘기예요. 그렇군요. 하나는 뉴스공장, 네. 하나는 KBS. 그렇구나. 그 다른 건자예요? 같은 건자가 아닌가요? 같은 건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 안 하려고요. 돈이 그 많이 얘기하면 들어가지고. 또,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장이 켜켜이 쌓이고 있어서 그만 국민의힘 제발 그만 좀 고발장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막 또 연말정산하듯이 결산해서 또 보내고 제발 그런 거 민사소송 제기하고. 아니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 무슨 얘기 많이 하시던가요? 아니 일단 네. 그 정치 얘기는 안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하다 보면 각자 얘기가 틀린데 그 전처럼 무슨 견해, 의견의 상의 정도가 아니고 요새는 잘못하면 가족 싸움,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정치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했고, 연휴가 너무 길어갖고 괜히 안 하던 설거지하다가 손가락만 다쳤어요. 진짜 손가락 다치셨네. 아니 사실은 많이 다쳤어요. 오 정말요? 네. 어떻게 설거지하시다가? 아니 그 얇은 유리 이게 닦다가 얇은 와인잔 같은 게 유리장이 깨졌구나. 깨지면서 퍽 찔렀는데. 큰일 날 뻔하셨네. 네. 설거지 하지 마시고 식기세척기의 시대를 여세요. 제가 아니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양이 식기세척기 작으면. 돌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저는 굉장히 지역을 돌았습니다. 많이 만나셨죠. 그러니까 시민들. 저는 명절과 그 다음 날만 사실 지역을 돌 수가 없어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다 그래서 그 이틀만 쉬고 나머지는 지역 돌았어요. 지역 돌고 또 저희는 5일장이 있어요. 마석 5일장. 그래서 거기도 가서 돌고 그러니까 많이 만났습니다. 사람을.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가 설민심이더라 이런 발표를 어제 기자들한테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영등포라 그러고 저희 지역은 빨리 끝내달라요. 빨리 끝내달라? 이 내란 상황 내란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달라. 이거는 보수 진보의 구분이 없어요. 저는 지역을 주말마다 축구장, 테니스장 다 돌거든요. 배드민턴장도 가능하면 가요. 그런데 평소에 이제 제가 가면 우리 지지자들이 저를 막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요즘은 오히려 약간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에게 오셔서 빨리 끝내라. 보수 지지. 예,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일반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의 뇌가 공포에 반응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게 여러 가지로 두려운 것 같아요. 공포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엄마들, 이제 뭐 조그만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너무 뒤숭숭하고 시끄럽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 이런 거는 별로 못 들었고요. 핵심이 빨리 끝내달라 이 상황을.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 이게 헌법적 권한이고, 뭐 이게 피 흘린 사람, 죽은 사람, 뭐 다친 사람 있냐 이런 말이 별로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비상계엄은 너무했다, 잘못했다. 그런데 이 뒤숭숭한 상황은 빨리 끝내달라. 요거였습니다. 그 방송 3사가 연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기 대선 실시하면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로 50%대. 그리고 정권 연장론은 38% 정도가 이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KBS 조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중도층은 정권 교체에 힘을 싣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게 전체적으로는 뭐 50대 38 네. 뭐 내지는 40 잡히더라도 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답변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정권 교체 희망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층 결집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죠. 예. 대선은 어떤 선거보다 사실은 진영 성격이 가장 강한 선거잖아요. 각 진영에서 똘똘 다 뭉쳐갖고 하여튼 끌어모을 수 있는 표는 다 모아서 예. 그래서 51대 49의 게임을 만드는 선거고 예. 투표율도 가장 높은 선거인데 가장 먼저 핵심 지지층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집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가는 쪽이 결국엔 선거는 이기는 건데 네. 중도층만 오려놓고 보면 정권 교체 희망 비율이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지금의 선거 지형은 야당이 유리한 선거 지형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다이나믹해서 그 사이에 몇 번의 출동거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의 충격이 워낙 커서 출렁거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밴드의 폭은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이미 인지도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정치인에 대해서 웬만한 국민들이 웬만한 건 다 아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변수가 어떻게 보면 인물에 대한 평가 부분이 가장 높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팩트가 드러날 가능성도 어떤 선거보다 좀 낮은 선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구도가 아마 가장 큰 구도가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이번 조기 대선은 역대 없었던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하고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파면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번 선거가 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향후 30년을 좌우하는 대선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어떤 그 의제나 뭐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제를 걸고 하는 선거여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떤 고민이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나 뭐 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판을 네. 조금 더 길게 확장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대로 네. 2차 보수 괴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이 예. 그 마치 야당들이 예. 보수 괴멸을 유도한다 이런 말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네네.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네. 보수는 보수 재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보수가. 네. 근데 그들은 보수 재편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그때부터 서서히 뉴라이트가 다시 결집하고 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후보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양자를 데려온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네. 그 선택이 잠시는 달콤했지만 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5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건 명태균의 촉과 일치하죠. 네. 예, 왜 안 되냐? 검사적 마인드와 그 검사적 마인드 플러스 뭐랄까 그 의리 조폭 같은 그런 네. 것으로 뭉친 상태에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못한다. 이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비상계엄까지 옹호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걸 보고 진짜 보수의 2차 계멸 과정이다. 정치권 주변에 네. 2차 계멸 과정으로 저는 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무슨 이재명 대표의 스스로 악마화해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한 그것과 이재명 같이 확실한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대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 그러나 큰 판은 2차 보수 개멸이 진행되면서 네. 보수는 4분 5열 될 테고 그래서 2017년보다는 조금 더
예. 확실한 판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2017년보다. 네, 그러니까- 2017년에 갤럽이 안철수가 1등하는 여론조사 낸 다음에 예.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도 불안해했고 네. 민주당도 불안해했을 때 저희가 그 내부 여론조사의 편차를 보니까 금방 사그러들겠더라고요. 결집도가 떨어져서 예. 안철수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출렁임으로 많이들 막 부안해동하지 않습니까? 곧 끝난다 그런 현상은 이렇게 야.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테면은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어떤 새로운 보수의 출현 뭐 이런 걸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더 출렁임이 커버린 그리고 2차 보수 괴멸의 과정에 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집권을 너무 일찍 했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집권을 하면서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 보니까 찬스를 잡을 수는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네. 준비 안 된 결과가 지금의 이 사태가 만들어진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당내 역량 내지는 어떤 구성원들의 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해왔죠. 네.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정당이라는 거는 뭐 지방선거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실은 새 인물을 받고 또 좋은 인물로 이렇게 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네. 총선 때마다 그 물갈이가 되긴 됐는데 그 조금 더 안 좋은 물로 수질이 좀 떨어지는 물로 계속 물갈이가 예. 되어 왔던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거의 18대부터는 그런 현상이 반복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국힘이 그랬죠. 네. 저는 19대 때 국힘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과방위만 하잖아요. 예. 저는. 근데 그 과방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솔직히 우리 당 의원들보다 훨씬 잘하고 나았어요. 전문성도 수준이 있고. 높았어요? 예, 일부가 몇 명이 네. 아 저런 사람이 우리 당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어. 근데 그 이후로 이번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그 군인 출신이 집권할 때는 이른바 육법당이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육사하고 이제 법대 출신들이 주로 당을 이끈다고 했는데 그때 법대 출신들은 그래도 실력은 있었어요. 지금 법대 출신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그런데 희한해요. 그러면서 네. 이번에 지금 비상계엄도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 저래 갖고 저 존립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점점 그 민심과는 괴리되는 점점 소수 세력화하고 있는 소수화를. 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깨기 위해서는 사실은 권력 구조의 개편 내지는 선거제도의 개편 같은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의원의 평균적인 퀄리티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대선이 이게 이른바 보궐선거잖아요. 네, 보궐선거죠. 딱 대선 사유가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이 보궐선거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개헌과 연계시키기는 스케줄상 어려워 보입니다만 주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개헌에 대한 약속이라도 좀 받아놨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받고 선거를 치르고 하여튼 뭐 안 지키면 어떡하냐. 안 지키면 그때는 정치적인 책임을 또 선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물으면 되는 거고 네. 개헌과 동시에 대선을 치르기는 스케줄상 어려워